고급스러운 집에서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여자 수잔. 그녀에게 소포 하나가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수잔의 전 남편 에드워드. 이전에 썼던 소설들과는 다른 이야기일 것이라는 메모와 함께였죠. 현 남편에게 전 남편 에드워드가 소설을 보내왔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는 에드워드란 사람을 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심지어 전날 아내의 전시회에도 오지 않았고 저녁에 집에 오지도 않았었죠. 남부러울 것 없는 수잔이지만 정작 큰 근심이 있어 보입니다. 너무나도 잘생기고 멋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서일까요? 아니면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는 중년 부부가 되어서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남편의 사업 상황이 좋지 않아서일까요? 그날 저녁 오빠 부부의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수잔과 남편. 새언니이자 수잔의 친구인 알레시아는 행여 잠을 못 자고 있지는 않을까 그녀가 걱정됩니다. 수잔은 모든 걸 가진 자신이 행복하지 않을 자격이 있지는 않나 고민을 털어놓고 이후 남편이 비행기를 타러 떠난 뒤 시작된 저녁 식사 시간. 오빠 카를로스는 그녀의 지난 전시회가 환상적인 정크컬처를 대변했다고 말합니다. 정작 수잔은 그 작품들이 정크컬처가 아닌 그저 정크 쓰레기라고 말합니다. 카를로스의 위로에도 그녀의 걱정과 우울함은 나아지지 않죠. 남편도 비서도 없는 이 넓은 저택에서의 밤은 길고 외롭기만 합니다. 불면증이 있는 그녀는 책을 읽으면 잠이 오는 우리처럼 전 남편 에드워드가 보낸 원고를 꺼내듭니다. 원고의 제목 Nocturnal Animals, 야행성 동물. 에드워드가 한때 불면증에 쉽게 잠에 들지 못했던 수잔을 장난스럽게 부르던 별명이었죠. 영화 감독이기 이전 전설의 레전드 패션 디자이너 톰 포드의 멋들어진 안경을 끼고 수잔은 원고를 읽기 시작합니다. 소설 가장 앞에 쓰여져 있는 For Susan, 수잔에게. 소설 야행성 동물의 주인공 토니에게는 아름다운 부인 로라와 눈에 넣어도 아프진 않지만 사춘기로 인해 말을 잘 듣지 않는 휴대폰 매니아 딸 인디아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그들은 떠나지 말았어야 할 여행을 떠나게 되죠. 여느 10대가 그러한 것처럼 인디아는 뒷좌석에서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자 토니는 여행을 떠나는 길에서조차 휴대폰만 보는 딸이 못마땅합니다. 장시간의 운전 끝에 어느새 칠흑 같은 밤은 다가오고 가로등조차 없는 고속도로에서의 운전을 얼른 끝내고 싶던 토니는 경적을 올려대고 마침내 답답한 앞차를 질러가죠. 이경규 아저씨가 봤으면 창문을 내리고 이상한 표정을 짓는 남자들을 보자 토니는 우리가 처리해버릴까? 라고 화살을 부리고 딸 인디아는 뒷좌석에서 뒷차에게 법궤를 날립니다. 그런데 이때 앞질러 간 토니 가족이 맘에 들지 않았던 뒷차가 경적을 마구 올려대고 토니 가족을 빠른 속도로 쫓아옵니다. 결국 그들의 차를 박아버리고 말죠. 계속해서 딸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아빠와 엄마. 하지만 그들도 난생 처음 마주친 광경에 겁에 질려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하고 있던 단발의 남자 레이가 다가와 사고를 내놓고는 왜 차를 세우지 않았냐고 추궁합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인디아를 향해 이곳에서는 신호조차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하죠. 결국 자신의 친구들을 부르는 이 남자.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자며 멍멍소리를 해댑니다. 그런데 이 남자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이 남자 앵거스 송스 그리고 완벽한 포옹의 그 훈훈한 남자 주인공 에런 존슨이에요. 다시 영화 녹터널 애니멀스로 돌아가서 레이 일행은 토니의 자동차 바퀴가 펑크 났다며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인디아가 하는 말에 레이는 크게 기분이 상하죠. 자신들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시동을 켜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말처럼 정말 타이어가 펑크 난 것을 확인합니다. 자신들의 바퀴를 고쳐주면 함께 경찰서로 가자는 말에 토니 가족은 동의를 하고 토니도 그들을 돕기 위해 차에서 내립니다. 그러나 레이는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아내와 딸 모두 차에서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내와 딸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태도가 바뀌는 레이 일당. 자신들을 무시하는 언행을 보였다며 시비를 겁니다. 버릇을 고쳐주어야겠다며 속삭이는 레이. 그가 아빠 토니를 위협하자 딸 인디아는 SOL이라며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레이 일당은 아내와 딸에게 달려들며 한바탕 몸싸움을 합니다. 하지만 아내와 딸을 도와주지 못하는 토니. 그들에게 맞아 코뼈마저 부러지고 맙니다. 타이어를 다 고쳤다는 이 남자들. 아빠를 그냥 놔둬요 라고 레이의 말을 또 가로막는 인디아입니다.
결국 레이는 토니 가족이 도망갈 것이 분명하다며 차를 나눠 타자고 말합니다. 레이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도로를 떠나고 모녀는 비명을 지르지만 토니는 그대로 얼어붙어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괴롭게 했을까요? 더는 글을 읽기 힘들었던 수잔은 남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평소 그들이 가던 방과 다른 방을 예약한 남편. 남편이 예약한 호텔룸 31층에 도착하자 벨보이는 31층입니다. 부인이라고 말하고 수잔은 그녀의 남편이 혼자 출장을 간 것이 아닌 다른 여자와 함께 호텔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되죠. 토니는 레이 일당 중 한 명인 루와 함께 차를 타고 아내와 딸이 납치된 차를 따라갑니다. 가족들을 찾고 싶다면 이 황무지에서 내리라는 루. 토니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토니를 그곳에 버리고 도망가는 루.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황무지를 한없이 걷습니다. 한참을 걷다 차 소리가 들리자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는 토니. 레이 일당이 그를 찾으러 온 것이었죠. 숨을 죽이고 기다리자 그들은 떠나갔고 또 그렇게 정처 없이 걷게 되고 마침내 해가 밝아옵니다. 근처 인가에서 주민을 만난 토니. 경찰을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주위 호텔에 묵으며 고통과 두려움을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소설의 토니처럼 쉽게 잠들 수 없는 수잔을 비춥니다. 다시 소설 속으로 돌아가 드디어 경찰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토니 가족 납치 사건을 일임하게 된 바비 안데스 소위와 함께 그날 밤의 일을 되짚어봅니다. 레이 일당에 대해 질문을 하던 안데스가 그들이 토니를 찾아 다시 황무지로 돌아왔을 때 왜 대답하지 않았냐고 묻자 토니는 또다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과 함께 그가 걸어왔던 길을 함께 수색하던 도중 결국 낡은 외양간에서 나체 상태로 숨져있는 붉은 머리의 아내와 딸을 발견합니다. 눈을 뜬 채 사망한 모녀. 그들을 발견하자 토니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책을 읽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수잔. 소설 속의 인디아처럼 붉은 머리를 가진 딸이었죠. 그리고 영화는 본격적으로 수잔과 소설을 보내온 전남편 에드워드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눈이 오는 뉴욕 길거리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고교 동창 수잔과 에드워드. 그리고 수잔은 에드워드에게 먼저 저녁 식사를 신청합니다. 저녁을 먹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첫눈에 반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진득한 관계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에드워드는 수잔의 어머니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특히 수잔의 오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수적이고 신앙심 깊은 전형적인 기성세대인 수잔의 부모님은 개인 아들을 용납할 수 없어 의절했다고 말하죠. 수잔의 말을 통해 그녀의 부모님이 그녀의 인생에 이미 얼마나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있죠. 그러나 에드워드는 수잔과 그녀의 어머니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엄마와 닮았다는 말을 싫어하는 수잔이지만 에드워드의 친절함과 아무도 그녀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로맨틱한 말에 푹 빠져버리고 맙니다. 영화는 다시 에드워드의 소설 야행성 동물로 돌아가 살인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토니에게 사망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잔인하게 살해당한 아내와 딸의 이야기를 듣는 토니. 성폭행까지 당한 이후 살해당했다는 말을 듣자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문 채취를 통해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다시 과거의 수잔과 에드워드 이야기. 어머니에게 에드워드와 함께 오스틴으로 돌아가 텍사스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그와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수잔. 에드워드는 수잔과 급이 다르다며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하죠. 현재 수잔이 거부하는 부르주아적 생활이 몇 년 후에는 무척 중요해질 것이며 돈이 없는 에드워드는 수잔을 만족시켜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잔은 후회할 것이며 에드워드만이 상처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드워드가 그랬던 것처럼 수잔의 어머니도 너는 나와 비슷하다라고 말하지만 수잔은 이를 강하게 부정하죠. 그리고 현재로 돌아와 수잔은 에드워드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와의 만남까지도 주선하죠. 소설을 읽은 뒤 수잔은 자신의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의 생각으로 가득했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했던 그녀가 주위 사람들에게 때로는 뭔가 바꾸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까지 하죠.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에 들어선 수잔은 다시 소설을 읽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아내와 딸을 살해한 단발머리 남자 레이를 찾아낸 바비와 토니. 레이는 자신이 살인을 한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듯
응가를 닦는 데에만 열중합니다. 자신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잔인한 살인범. 그는 토니를 기억하지도 못하는 듯합니다. 레이 일당이 자신의 가족에게 한 짓을 샅샅이 말해주지만 오히려 비아냥거리죠. 다시 영화는 과거로 돌아가 수잔과 에드워드의 결혼 생활을 보여줍니다. 알콩달콩했던 그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에드워드의 감성과 창의적인 면모를 좋아했던 수잔은 온데간데 없고 에드워드가 몇 날을 꼬박 밤새워 쓴 소설에 혹평을 늘어놓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결국 에드워드는 수잔에게 너는 너희 엄마랑 똑같아라고 말하며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위태위태해지고 이렇게 불화가 싹트던 시기 수잔은 대학 수업에서 현 남편인 존잘람을 만나게 됩니다. 영화는 다시 소설 속으로 돌아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레이가 석방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토니와 바비가 보입니다. 불의를 참을 수 없는 바비는 자신은 이미 폐암 말기이기 때문에 토니만 괜찮다면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정의를 실현시키길 원한다고 말하며 이 두 사람은 결국 직접 복수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과거 수잔과 에드워드는 가난과 힘겨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하지만 결국 수잔은 에드워드에게 자신은 지금의 상황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저 행복하지 않을 뿐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결혼 생활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됩니다. 소설에 집중하면서 자신이 과거 에드워드에게 했던 말을 곱씹는 것인지 무척이나 괴로워하는 수잔이 보이고 소설 속 바비는 레이가 있는 바에 도착해 그에게 수갑을 채운 채 토니의 가족들이 살해당한 트레일러 근처로 향합니다. 바비는 루까지 트레일러로 데려와 두 사람을 신문하게 됩니다. 총구를 들이밀자 미안해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루. 바비가 폐암 때문에 속이 안 좋은 탓에 잠시 자리를 비우자 루와 레이는 도망치고 결국 바비는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루를 향해 총을 쏩니다.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 앞서 언급했던 수업 도중 한눈에 반했던 현재 남편 존잘람과 함께 병원으로 가 에드워드 몰래 에드워드의 아이까지 낙태한 수잔. 자신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후회의 눈물이 흘린 채 존잘람에게 안겨있는 수잔. 그리고 세차게 내리는 빗속에서 눈물을 흘린 채 그들을 지켜보는 모든 것이 들킨 순간이었죠. 젠장 난 쏘라고 한 적 없어라고 말하며 토니는 오히려 바비에게 크게 화를 냅니다.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못하겠어야 했는데 내가 막았어야 했어.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기까지 하죠. 토니는 결국 도망친 레이를 찾아 나서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챈 듯 그곳을 향해 차를 돌립니다. 루가 이미 죽었다고 말하는 토니. 레이는 그에게 신세를 망쳤다고 말하지만 토니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족을 죽인 이유를 묻자 레이는 그것이 사고라고 말합니다. 그저 자신을 비난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가족들을 살해했다고 말하는 레이. 레이는 과거 수잔이 에드워드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토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레이는 토니의 아내를 강간한 것이 생각난다며 너도 네가 약한 거 알지? 라고 말합니다. 토니는 레이에게 총을 쏘고 레이는 들고 있던 흉기로 토니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시간이 꽤나 지나고 크게 다친 눈과 함께 정신이 든 토니. 일어나서 주위를 살펴보니 레이는 토니의 총에 맞아 이미 죽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토니는 두 눈 잃은 오이디푸스처럼 황무지를 헤맵니다. 그리고 허무하게도 넘어져 실수로 발사된 총에 비를 맞게 되고 토니는 사망하며 에드워드가 수잔에게 보낸 소설 야행성 동물은 끝이 납니다. 소설을 끝낸 수잔은 여전히 잠에 들지 못합니다. 그러다 에드워드에게서 온 답장 메일을 발견하고 만날 약속 날짜를 정하고는 과거 에드워드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전 남편 에드워드를 만나러 가는 날, 그녀는 아름다운 초록색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섭니다. 항상 짙은 립스틱을 선호했던 그녀이지만 그 예전 에드워드와 함께했던 날들처럼 화장기 없는 얼굴로 준비를 끝냅니다. 결혼 반지도 끼지 않은 채요. 그리고 눈 오는 뉴욕 거리에서 에드워드를 다시 만났던 그 순간 지었던 미소를 다시 지어 보입니다. 고급스러운 일식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한 수잔. 그녀는 그곳에 앉아 에드워드를 기다립니다. 과연 에드워드는 자신을 매몰차게 배신하고 상처만을 남긴 채 떠났던 수잔을 19년 만에 용서하게 될까요? 올드한 느낌이 있던 굿즈라는 브랜드를 섹시하고 파격적인 이미지를 선사한 디자이너가 바로 이 영화의 감독 톰 포드입니다.
영화인들에게는 영화 감독으로서의 톰 포드가 조금 더 익숙하겠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디자이너로서의 톰 포드가 조금 더 유명하죠.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활동하며 이후 자신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톰 포드를 런칭합니다. 간지하면 생각나는 영화 007 시리즈의 다니엘 크레이그의 수트들과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정말 섹시하게 나오는 수텐타이 뮤직비디오 수트들이 바로 이 톰 포드의 작품들입니다. 정말 핏이 엄청나요. 또 한국 관객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 킹스맨에 나오는 수트들도 모두 톰 포드의 수트들이죠. 이렇게 패션 디자이너로서 승승장구했던 톰 포드가 2009년 콜린 퍼스, 니콜라스 홀트, 줄리안 무어 주연의 싱글맨을 통해 영화 감독으로서 성공적인 데뷔를 마치죠. 저는 개인적으로 톰 포드의 패션들도 정말 사랑하지만 영화 감독 톰 포드도 정말 존경해요. 그의 데뷔작 싱글맨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지만 이 영화 녹터널 애니멀스는 콜미 바이 유 네임과 더불어 저의 인생 영화라고 말하는 영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작이 너무나도 기대되는 감독이에요. 에이미 아담스는 이미 너무나 굉장한 연기력을 펼치고 있는 여배우 중 한 명이고 제이크 질레날은 최근 할리우드에서 버릴 것 없는 필모그래피를 갖고 있는 배우라고 불릴 정도로 영화 선택이 탁월해요. 또 마이클 셰넌의 연기는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죠. 하지만 레이 역을 맡은 에런 테일러 존스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앵거스 송스 그리고 완벽한 포옹에서 너무나도 잘생긴 학교의 킹카 역할을 맡으며 그는 한국에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였어요. 하지만 그가 팬들에게 처음 충격을 안겨주었던 것은 존 레논 비긴즈 노웨어 보이에 출연하여 그 영화의 감독인 23살 연상 이혼녀 샘 테일러 우드 감독과 결혼을 했을 때였죠. 이후 킥애스 시리즈, 안나 카렌이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퀵실버 역과 같은 레이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잘생기고 매너있고 인간적인 배역을 맡았어요. 그리고 2016년 한 번 더 팬들에게 이 영화 녹터널 애니멀스를 통해 춘공갱을 선사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영화로 제74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죠. 영화 녹터널 애니멀스는 과거 에드워드와 결혼 생활을 하던 수잔, 현재 중년의 수잔, 소설 녹터널 애니멀스 이 세 가지 시점으로 진행되는 작품입니다. 관객들은 이 영화가 진행됨에 따라 에드워드가 보내온 소설 자체가 과거 자신이 수잔과의 결혼 생활 중 갑작스러운 악당인 현 남편을 만나 자신의 가족과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이야기를 비유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소설을 읽는 수잔이 쉽게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중간중간 괴로워하며 안경을 벗고 괴로워하는 것이 그 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소설 속 토니는 에드워드 자신을 상징하고 아내와 딸은 낙태당한 뱃속의 아이와 결혼 생활, 레이 일당은 수잔의 현남편과 수잔의 배신, 그리고 바비는 자신이 되고 싶은 되었어야 할 인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수잔, 그리고 행복했던 결혼 생활을 앗아간 현 남편. 이 두 사람에게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과는 정반대되는 캐릭터를 작가인 에드워드가 만들어내어 소설 속에서나마 복수를 행했던 것이죠. 에드워드는 수잔이 기다리고 있는 그 레스토랑에 결국 나타나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뉴욕에서 다시 재회했을 때 수잔의 성격을 알아챘던 에드워드는 중년의 수잔이 결국 현재 상황도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며 소설 밖 현실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한 복수를 한 셈이죠. 에드워드는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로 썼을 때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작가였습니다. 이런 그의 아티스틱한 면모에 반해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수잔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점에서 일하며 글이나 쓰는 에드워드를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작가의 글은 매력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을 하며 에드워드를 완전히 깔아뭉갭니다. 결국 수잔은 능력 있는 현재의 남편과 불륜을 하며 돈과 명예를 찾아 자신의 어머니와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에드워드는 19년 뒤 수잔에게 보란듯이 그녀의 별명 야행성 동물을 제목으로 하여 자신과 수잔의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게 됩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수잔이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증명한 셈이죠. 에드워드의 소설 자체가 결혼 생활 도중 수잔이 그에게 남긴 상처와 눈물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글 속에 풀어내었을 때 비로소 창작의 가치가 배가 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으니까요. 단적인 예로 소설 속 토니가 레이를 때릴 때 바로 이어서 수잔이 에드워드의 창작 능력에 대해 비판하는 신이 나옵니다. 수잔의 생각이 틀렸었다는 것을 소설 속에서 작가인 에드워드가 항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결국 에드워드가 보내온 소설을 읽으며 다시 사랑을 느끼는 수잔을 통해 에드워드는 두 번의 복수에 성공한 셈입니다. 첫 번째로는 레스토랑에 나타나지 않아 그녀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글을 비판하던 수잔을 책에 빠져들게 만들면서요. 많은 복수를 주제로 하고 있는 영화들이 그렇듯 녹터널 애니멀스는 에드워드의 복수가 성공한 듯해 보이지만 영화가 끝난 뒤 엄청나게 찝찝한 느낌이 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 기준에서는 정말 탑3 안에 드는 그런 찝찝함? 과연 현실에 부딪혀 넓은 집, 잘생긴 남편, 명예,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 첫사랑, 결혼생활, 아이를 버린 수잔은 긴 시간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그리고 레스토랑에 나타나지 않은 에드워드는 복수를 달성했다는 성취감에 19년간의 고통에서 해방되었을까요? 영화 녹터널 애니멀스 저희 한 줄평은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 때로는 고통만이 남는다 입니다. 톰 포드의 놀라운 연출력, 탄탄한 스토리 구성, 제이크 질레넬과 에런 테일러 존슨의 어메이징한 연기력과 함께 숨쉬기 힘든 공포감과 엄청난 절망감을 선사하는 영화 녹터널 애니멀스 추천드릴게요. 이상 헤더의 터닝 페이지 헤더였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